혹시 바세린이란 제품 하나만으로 연세가 들어도 탄력있고 윤기나는 피부를 지킬 수 있다고 들으시면 믿어지실까요? 특히 60대 이상이 되시면 잔주름이나 탄력 저하, 거친 피부결 등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서 사소한 일에도 쉽게 자신감을 잃게 되죠. 그런데도 사실 저렴한 바세린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큰 비용 없이도 만족스러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다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세린을 통해 노화를 예방하고 주름을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독으로만 발랐을 땐 왜 별다른 효과를 못 느끼실 수 있는지, 어떤 제품과 함께 쓰면 좋고 또 어떻게 발라야 번들거림 없이 촉촉함만 살릴 수 있는지 평소 궁금하셨지만 속 시원히 알기 어려웠던 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많이 알려진 바세린이라는 이 제품이 과연 어떻게 등장했는지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유 찌꺼기에서 추출한 물질이라던데 괜찮을까? 라고 염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바세린은 1859년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원유 시추 작업을 하던 중에 석유 찌꺼기를 상처 부위에 바르면 빨리 아문다는 점에 착안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본 화학자가 석유 찌꺼기를 여러 차례 정제해 페트롤라늄이라는 성분을 얻어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바세린의 시초가 된 것이죠. 석유 성분을 피부에 바르는 게 정말 안전할까? 하실 텐데, 시중 제품들은 여러 번 정제 과정을 거쳐 유해 물질을 제거한 상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상처 부위를 보호하거나 레이저, 고주파, 시술 뒤 바세린을 바르도록 권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니 안정성 면에서 대체로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립밤 제품에 페트롤라툼이 흔히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시면 바세린이 그만큼 오랫동안 널리 쓰여왔다는 점을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아주 드물지만 페트롤라툼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계시니까 처음 바르실 땐 팔 안쪽이나 귀 뒤에 소량을 발라 24시간 지켜보는 패치 테스트를 권장드립니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지닌 바세린은 60대 이후 두드러지는 피부 노화 관리에도 큰 비용 없이 도움을 줄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세린이 주름 완화와 노화 예방에 기여하는 걸까요? 또 일부 분들은 바세린을 써봤는데 별로 효과를 못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곧 이어 바세린의 보습 원리부터 흔히 놓치기 쉬운 사용상의 오류, 그리고 궁합이 좋은 제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건조하다는 것은 사실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수분이 날아가 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세린의 핵심 성분인 페트롤라툼은 피부 표면에 얇고 촘촘한 기름막을 만들어 이미 피부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해요. 컵에 물을 담아 뚜껑을 덮었을 때와 덮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는 예로 흔히 설명하는데, 뚜껑이 없어 물이 증발해버리는 것처럼 피부도 건조한 환경에서 그냥 두면 수분을 쉽게 빼앗기게 됩니다. 바세린은 피부에 뚜껑을 씌우듯이 밀폐막을 만들어주므로 물이 날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이 원리로 건조로 인해 악화되는 잔주름 개선이나 노화 방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특히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건조해지기 쉽고 콜라겐이나 엘라스틴과 같은 탄력 섬유도 약해지는 탓에 주름이 더 쉽게 생기거든요. 바세린은 여기에 남아있는 수분을 꽉 잡아줌으로써 주름이 쪼글쪼글해지는 걸 어느 정도 방지해준다는 것입니다. 단 이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세린 자체가 수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공급되었거나 피부 속에 남아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둬주는 역할만 한다는 점입니다. 바세린을 바르고도 촉촉해지지 않는다거나 쓰다 보니 도리어 건조해지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대개 바세린 전에 적절한 수분 공급을 하지 않았거나 물기가 거의 없는 피부에 단독으로만 발라서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바세린을 단독이 아니라 함께 사용해야 할 제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게다가 너무 기름져서 모공이 막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 이를 줄이려면 어떻게 발라야 할까요? 지금부터 바세린과 찰떡궁합을 이루는 제품들과 사용 순서, 주의사항을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은 주변에 수분을 끌어당기는 수분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수분크림이나 에센스, 앰플 등에 들어있죠. 특히 히알루론산은 자신의 무게 대비해서 물을 붙잡아두는 능력이 있어서 중장년층 피부에도 광범위하게 추천됩니다. 글리세린 또한 피부에 수분을 머금게 해주어 촉촉함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성분이에요. 세안 직후에 피부가 약간 촉촉한 상태
상태에서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 함유 제품을 먼저 바르고 바로 이어서 바세린을 얇게 덧바르면 훨씬 오랫동안 수분을 가둘 수 있습니다. 얼굴이 팽팽해지고 잔주름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레티놀은 비타민 A 유도체로 주름 개선과 피부 재생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피부를 쉽게 민감하게 만들고 건조함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레티놀 사용 후 바세린을 소량 발라주면 피부 표면을 보호해주면서 레티놀로 인한 건조나 자극을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레티놀 자체도 민감한 성분이기 때문에 처음엔 저농도 제품을 소량으로 시작하는 게 안전하고 바세린 역시 얼굴 전체에 두껍게 바르기보다는 필요한 부위 위주로 살짝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피지 조절, 홍조 완화, 피부톤 보정 등에 쓰이는 성분입니다. 지성, 여드름성 피부부터 노화된 피부까지 폭넓게 추천되고 있어요. 이 제품을 바른 뒤에 바세린을 가볍게 덧바르면 자연스러운 유수분 균형을 잡으면서 필요한 보습은 놓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지성 여드름성 피부는 모공을 막지 않도록 소량만 바르거나 건조하거나 주름이 심한 부위 위주로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달팽이 점액은 상처 회복을 돕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상처가 더디게 아물고 피부결이 거칠어지기 쉬우므로 달팽이 크림과 바세린의 조합이 한층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달팽이 크림을 먼저 바른 뒤에 바세린으로 한 번 더 덮어주면 재생과 보습 성분을 오래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 기능성 제품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도 비교적 순하게 작용하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조합으로 바세린을 사용하면 노화 예방과 주름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바세린이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한다고 하거나 너무 기름져서 답답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사용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부터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성, 여드름성 피부에는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세린의 피막 특성은 건조하고 수분이 부족해진 피부에는 이점이 크지만 피지가 많고 모공이 막히기 쉬운 지성, 여드름성 피부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피부 표면에 막을 형성할 때 이미 과잉 분비된 피지와 각질이 갇혀버리면 모공이 막히고 트러블이 생길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성, 여드름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건조한 부분에만 극소적으로 바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적정 사용량이 중요한데요. 바세린은 지나치게 많이 바를수록 모공을 막아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본래 역할이 밀폐이므로 두껍게 바르면 피부가 숨쉬기 어려워지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콩알보다 적은 양을 손가락이나 손바닥에 살짝 녹여준 뒤에 꼭 필요한 부위에만 얇게 펴바르는 습관이 좋습니다. 특히 잔주름이 도드라지는 눈가, 입가, 목 주위를 집중 케어하는 식으로 쓰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아침보다는 밤에 사용하시고 아침에 바세린을 바르고 바로 메이크업을 하면 화장이 밀리거나 들뜨기 쉽고 대기 중 먼지나 미세먼지가 피부에 달라붙을 위험도 있습니다. 반면 밤에는 피부 재생이 왕성해지는 시간대에 바세린이 수분 증발을 막아주면서 이전에 바른 제품들의 좋은 성분도 더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저녁 세안 후에 토너, 에센스, 수분크림 등을 바르고 마지막에 바세린을 얇게 마무리해보세요. 사용 빈도도 조절하셔야 되는데요. 매일 밤마다 써도 좋은 피부가 있는 반면에 매일 바르면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에서 4회 또는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사용하시는 방식을 많이 권장해 드립니다. 다만 건조함이 극심한 겨울철이나 레이저 시술 등으로 피부가 과도하게 예민해졌을 땐 매일 발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날엔 모공이 답답하게 느껴지면 하루 쉬어주시고 피부가 당기는 날엔 듬뿍 발라주는 식의 탄력적 사용이 바람직합니다. 국소부위를 집중 공략하시는 게 좋은데요. 60대 이후엔 눈가와 입가, 목, 손 등 피부가 얇고 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가 먼저 달라집니다. 이런 부위부터 바세린 케어를 해보시면 더욱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굳이 얼굴 전체에 두껍게 바르기보다는 잔주름이 많은 부위를 중심으로 톡톡 두드려 주시고 남은 양을 손등 등에 살살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반드시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데요. 바세린은 대부분의 경우 안전하지만 예민한 피부나 특별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께는 가려움이나 붉어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손목 안쪽이나 귀 뒤쪽처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먼저 바르고 24시간가량 두는 방법을 권합니다. 큰 문제 없으면 얼굴 등 다른 부위에 본격적으로 발라
발라보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바세린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다 들으셨다면 본격적으로 피부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지켜보실 차례입니다. 그런데 왜 같은 바세린을 쓰고도 어떤 분은 별로라고 하시고 또 누군가는 엄청난 효과를 본다고 하실까요? 혹시 바세린 자체만의 문제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부 관리는 외적인 노력과 함께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이 합쳐졌을 때 더 큰 상승 효과를 보게 됩니다. 60대 이후가 되면 이젠 뭘 해도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를 포기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럴수록 매일 저녁 세안 후에 내 피부를 살펴보고 크림을 바르고 바세린으로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내 피부 고생했다고 다정히 생각해주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손길로도 애정을 담아 케어해 주다 보면 단순히 잔주름이나 탄력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함께 밝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부가 개선된다는 건 단순히 주름이 옅어지고 톤이 밝아지는 것만 의미하진 않습니다. 주변에 얼굴이 한결 건강해 보인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다 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레 외출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자신감이 붙고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죠. 이렇듯 바세린을 꾸준히 사용하면서 굳이 비싼 시술을 받지 않아도 생각보다 좋아졌다, 아침 화장도 편해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엔 바세린을 바르는 몇 분의 시간마저 나 자신을 위하는 마음을 담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결국 바세린이 기적의 물질은 아니더라도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름이나 노화 관리는 복잡해 보이지만 의외로 내 곁에 있던 저렴한 바세린과 나 자신을 아끼는 소소한 마음이 인생 후반부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녹두는 이렇게 드셔야 당뇨가 예방되고 혈당이 쑥 떨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약으로 사용할 정도로 약효가 뛰어난 식재료가 녹두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약효를 잘 알고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런 녹두가 만병의 근원인 고혈압과 당뇨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좋다는 녹두도 잘 알고 드셔야 하는데요.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잘 드시면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녹두는 어떻게 또 무엇과 먹어야 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녹두에 약간 거친 식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껍질을 까고 녹두 속 알맹이만 드시는데요. 녹두에 놀라운 영양 성분들이 거의 다 껍질에 있기 때문에 녹두 껍질은 반드시 함께 드셔야 합니다. 녹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아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녹두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장내에 유익균을 풍성하게 해줘 장 건강을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기억력이 많이 약해진 환자에게 녹두죽을 먹여 몸을 회복시켜 주었는데요. 그만큼 몸이 약해진 환자들의 몸에도 흡수가 잘 될 만큼 녹두가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녹두에는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들도 풍부한데요. 이 풍부한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성분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녹두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이 때문에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과 함께 드신다면 몸이 찬 분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녹두를 드실 수 있습니다. 마늘의 따뜻한 성질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이죠. 이뿐만 아니라 마늘이 대표적인 항암식품인 사실은 알고 계시잖아요. 마늘에는 S알리시스테인과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암세포를 억제하고 사면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의 성장을 막아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 매우 탁월하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하여 지방 분해를 통해 체지방을 제거하고 비만을 예방하는 효능까지 있는 놀라운 식품이죠. 그래서 마늘을 녹두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과 녹두를 함께 먹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마늘 녹두밥을 지어 먹으면 되는데요. 녹두를 물에 충분히 불려서 밥을 하시면 녹두 껍질의 거친 식감을 완화시켜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녹두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이 녹두 빈대떡이 있는데요. 맛있는 녹두 빈대떡에 돼지고기를 갈아서 함께 부쳐 먹기도 하죠. 이 방법은 영양학적으로도 탁월한 조합이 됩니다. 녹두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같은 성분이 돼지고기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트립토판이나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돼지고기가 이런 아미노산의 훌륭한 공급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약해진 분들이 녹두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게 되면 기력 회복에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돼지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풍부한 비타민 B1은 피로 회복과 신경 안정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철분도 풍부해 나이가 들며 부족해지는 철분 보충에도 효과를 볼 수 있고 필수 지방산인 리놀렌산이 많아 동맥경화와 고혈압 같은 성인병의 예방, 아연, 셀레늄, 비타민 B6 등의 영양소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녹두는 또한 혈당을 낮춰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서 당뇨 관리에도 너무 좋은 식품인데요. 풍부한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주고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이때 팥과 함께 드시면 이런 효과들이 매우 높아집니다. 팥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관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줘서 혈관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하는 것이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한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평균 19.5% 감소하였고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팥은 쌀의 10배 이상, 바나나의 4배 이상의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칼륨은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고 당뇨 환자의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주며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팥은 한의원에서 다이어트를 위한 처방을 할 때도 사용되는데 팥의 풍부한 칼륨은 이뇨작용을 통해 부종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이 몸에 축적이 잘 되어 살이 찌는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특히 쉽게 붓고 살이 찌는 분들에게 더욱 효과가 좋은데요. 한 실험에서 실험쥐에 팥 추출물을 먹였더니 체지방 함량이 30% 이상 줄었고 몸무게도 37%나 감소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녹두와 함께 복용하면 좋은 식품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녹두를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녹두의 차가운 성질인데요. 녹두의 차가운 성질은 우리 몸의 열을 낮춰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염증 완화를 시키고 통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녹두로 속을 채운 베개를 쓰면 두통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찬 효능 때문에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평소 몸이 찬 분들이 녹두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위나 장이 차가워지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복통이나 변비, 설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녹두를 드시려면 앞에서 알려드린 대로 마늘과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바로 녹두의 강력한 해독작용입니다. 녹두의 해독작용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간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간은 우리 몸의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녹두가 이런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게 됩니다. 녹두의 풍부한 단백질과 펩타이드는 간 해독작용에 필요한 글루타치온의 원료를 공급해주며 체내의 중금속과 독성물질과 결합하여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중금속 해독 연구에서는 납, 카드뮴 등의 흡수를 억제하거나 배출을 도와서 독성 완화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가 우리가 보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상극이 될 수 있습니다. 보약의 효과가 녹두의 해독작용 때문에 많이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으면 녹두나 숙주나물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녹두의 해독작용은 녹두의 껍질에 있는 성분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따라서 껍질을 제거하고 만든 요리나 녹두 전분으로 만든 청포묵,
녹두당면을 드시면 녹두의 해독작용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녹두 껍질을 제거해도 알맹이에 영양 성분들이 풍부한데요. 해독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복용 시에 주의할 점은 녹두의 풍부한 칼륨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주며 당뇨와 고혈압에 도움이 되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간혹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녹두를 필요 이상 많이 드시게 되면 칼륨 배출이 제대로 안 되면서 몸에 칼륨이 쌓여서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 약화나 부정맥, 심장 질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과도하게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 폭탄으로 알려진 두부는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두부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두부를 먹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그리고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는 바로 GMO 유전자 변이된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을 때입니다. 2018년 보도 자료를 보면 수입콩을 사용해 만든 두부 7종류 중에서 6종류가 GMO 성분이 검출되어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GMO는 원래 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강화하거나 질병 저항성을 높여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전자를 변이하여 재배하는 것입니다. 또 제초제나 살충제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배된 것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대한 안정성 문제와 생태계 파괴 등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GMO 재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GMO의 수입과 생산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GMO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2년 동안 실험지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인 실험 결과 20%의 쥐에서 종양이 발생했고 종양의 크기도 컸는데요. 종양의 크기가 탁구공만큼 크게 자란 쥐도 발견됐는데 쥐 전체 몸무게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무게였다고 합니다. GMO 표기가 의무이기 때문에 GMO 표기가 없는 식품을 사 먹으면 되지만 문제는 식품을 몇 차례 가공 과정을 거쳐 GMO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두부를 구매하실 때 원료가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GMO 재배 자체가 금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배된 식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두부가 건강을 해치는 두 번째는 바로 유부를 드시는 것입니다.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 건데요. 유부를 먹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유부초밥이 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유부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부를 기름에 튀겨 만든 유부는 칼로리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트랜스지방이 생성됩니다. 트랜스지방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대사증후군과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인지력, 학습 능력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부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유부만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유부지만 과하게 드시지 않고 적절히 드시면 좋겠죠? 세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 루테인, 제아잔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눈 건강 증진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등이 풍부해서 뼈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입니다. 이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여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이루어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 결석이 됩니다. 신장결석, 요로결석이 되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두부와 같이 칼슘이 많은 음식을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사포닌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요오드가 몸 밖으로 과도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요.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생성이 부족하게 되어 갑상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고 무기력해지고 피로가 회복이 잘 안 되며 우울증, 부종, 집중력 저하 등의 다양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두부를 많이 드셔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드셔야 두부의 효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만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인 것이죠.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부는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머리카락의 원료인 단백질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남성 호르몬을 조절해줍니다. 따라서 호르몬성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이 극대화가 되려면 소화 흡수가 잘 되어야겠죠. 두부 중 소화 흡수가 가장 잘 되는 것이 바로 순두부입니다. 순두부는 일반 두부와 마찬가지로 비질을 분리한 콩물에 응고력이 약한 응고제를 넣어 만든 것인데요. 그렇기에 훨씬 부드럽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 섬유질 등의 영양 성분의 함량이 떨어지는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순두부찌개에 계란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맛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찰떡궁합인 것이죠. 순두부와는 식감이 완전히 다른 쫄깃한 두부면이 요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면 요리에 사용되는데 단순히 두부를 면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의 함량이 2배 정도 높아서 건강에 더욱 좋은 식품입니다. 두부에서 수분을 빼고 응축시켜 만들기 때문에 같은 무게당 영양 성분의 함량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두부는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와 섬유질이 부족한데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귀리를 넣은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귀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과 두부의 단백질,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는 그리고 미역과 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이런 해조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두부의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극대화가 되고 두부의 사포닌으로 인한 요오드 배출을 해조류의 풍부한 요오드 성분이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토마토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보호하며 암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두부와 토마토 그리고 계란까지 함께 살짝 볶아 드신다면 풍부한 영양 성분을 섭취할 뿐만 아니라 암 예방과 체중 감량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들깨를 이렇게 드시면 당뇨와 혈당이 싹 사라지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들기름, 들깨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국을 구수하게 볶아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있죠? 건강에도 좋다는 이 들기름과 들깨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의 효능과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쳐 암에 걸리고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들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이 쑤시고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으시잖아요. 이때 처방받는 진통소염제의 역할은 몸속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통증을 막아주는 건데요. 들깨 속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오메가3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 혈관 건강이나 피를 맑게 해준다 등의 역할도 있지만, 몸속에 미세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도 있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들깨가 바로 이런 염증 유발물질을 억제해줘서 진통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는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바로 칼슘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들깨의 100g에는 390mg 정도 되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은데요.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많이 감소해서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의 골반 골절은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 있으므로 노인의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의 관리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들깨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겠죠?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기억력이 떨어져 고민되시는 분이 많으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 효능은 바로 뇌 건강,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을 높여주며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들깨에 바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고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들깨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60%가 바로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느냐?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 망가뜨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런 사이토카인 물질의 분비를 감소시키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 많이 발견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도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이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참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들어보셨죠? DHA가 바로 대표적인 뇌기능 강화 물질인데요. 이 DHA가 기억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학습 능력 또한 좋게 하는데요. 이 DH는 체내에 합성되지 않아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흡수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됩니다. 어린이 전용 오메가3 같은 경우도 성인보다는 EPA보다 DHA 함유량이 높은 영양제도 많죠? 들깨가 뇌신경,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뇌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했잖아요. 그뿐 아니라 바로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요.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과 혈액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 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주 1에서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죠?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 5배 이상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들깨 100g에는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을 무르게 하고 장 운동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들깨에 함유된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장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6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 풍부하게 함유된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이 작용을 잘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줄일 수 있겠죠.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알레르기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에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에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와 비슷한 기전이라고도 어찌 보면 볼 수 있겠죠. 8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 100g에는 철분이 약 14mg 정도로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됩니다. 시금치보다도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 2는 조혈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조혈작용이란 혈액 속의 혈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드신다면 빈혈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들깨도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들 섭취하게 되시는데요. 이 들기름을 짤 때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들깨를 달달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요.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은 제가 하단 링크에 있으니까 잘 구경해 보세요. 저온 압착유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에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마시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들기름을 넣어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을 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또한 산패가 쉽게 되는데요.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게 1급 발암물질입니다.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기름의 사용기한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은 2달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고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관 방법도 정말 중요한데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등으로 감싸서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시는 것입니다.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산패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또는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을 섭취할 수 없는데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 가면 통들깨보다도 들깨 가루를 많이 판매하시는데요.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 드시길 바랍니다.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들어있어 세척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세척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 씻어줍니다. 그리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바닥에 이물질만 남는데요. 이것을 버리고 또 물에 담가 씻어주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 같은 작업을 3번, 4번 반복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통들깨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통들깨는 자연 건조해 주셔도 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 팬에 담아 약한 불로 건조시켜 주시거나 쉬운 방법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들깨를 접시에 담아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돌려주시고요.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아직 덜 건조되었을 거예요. 한 번에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 있으니까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며 상태를 확인해 주면서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건조된 통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요. 먹을 만큼씩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되고 통들깨 자체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상태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것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